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책 읽는 영어, 영어로 책 읽기 제1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어 공부만으로는 우리 자신이 쓰는 문장력을 높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국어 문법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어 문법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을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탁월하게 쓰기 위해서는 문장을 사용하는 우리 자신의 언어에 대한 어떤 개념,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과 개념 정립이 스스로 가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그 문장을 보고 내가 원하는 내용이 그 문장 안에 제대로 실렸다. 심지어 내용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도 더 이상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만큼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정도 본인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문장을 다듬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듬기 위해서는 문장을 보는 안목, 분석력, 그리고 다듬는 효율적인 어떤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어 문법 혹은 국어 교육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독학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려면 영어 문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낫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영어 문법을 통해서 우리말을 다듬다 보면 우리말이 좀 이상해집니다. 문장 구성이 이상해지고 고유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이 번역 문투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넘어야 될 산입니다. 계속 다듬고 훈련하다 보면 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을 두 개 다 잘 보는 안목이 형성이 됩니다. 문법을 배울 때는 문법의 내용을 익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이치를 터득하고 또 문장의 이치를 터득하는 그 원리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의 내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눈에 깊이가 더해집니다. 또한 성경을 깊이 읽을수록 문장을 다루는 솜씨 또한 성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래 왔고요. 오늘은 11강에서 다루었던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번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형용사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형용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문장에서 활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법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정리한 문법,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문법을 영미의 문법학자들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이 정리한 것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말과 우리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옮겨서 문법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옮기다 보니 일본식 한자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용사 같은 말을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형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건 꾸민다라는 거예요. 꾸민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나 우리나 중국 사람이나 한자 문화권이고 어느 정도 한자를 가지고 개념을 표현하기 때문에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꾸민다라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형용이라는 글자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최현배 씨 같은 분은 그림시,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갛다, 파랗다, 이게 다 형용사라고 하니까 이게 무언가를 그림 그리듯이 묘사해주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근데 원래 형용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add에다가 젝트라는 말을 붙여서 쓴 겁니다. 이게 영미권의 특징입니다. 한글과 아주 다른 점이에요. 한자하고도 아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한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글자가 생기게 된 원래의 내용이 그 모양으로 담긴 거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한자말 자체가 형용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유럽 언어는 그 원래 그 단어가 표현하고자 했던 본래 의미, 즉 어원이죠. 고대인들이 썼던 그 말에서 뿌리를 두고 자라나오고 풍부해지면서 오늘날까지 쓰는 것이니까 어원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한자 같은 경우에 실제 활용되고 있는 단어는 그 고사, 그게 어떤 사건에서 뭘 묘사하려고 했던 것인가라고 하는 그 스토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고사성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면 인도 유라피안 어족은 그 단어가 본래 가졌던 개념이 무언가,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개념들을 또 이렇게 접붙여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개념이 되었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용사라고 하는 말은 일본식 한자의 번역인데 원래 말은 add, 어디에다가 뭘 덧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붙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은 꾸민다는 말이고 그런데 원래 형용사는 덧붙인다는 말이니까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추가한다, 덧붙인다. 그럼 덧붙이는 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날 우리는 형용이라고 하는 본래 한자어를 가지고 뭐 형용하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하다, 드러내서 보여주듯이 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형용사 이렇게 하면서 문법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자, 형용사는 문법적으로는 명사에 덧붙이는 단어라고 해야 가장 정확하고 간단한 정의가 됩니다. 명사에 덧붙이는 건 다 형용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형태는 상관이 없어요. 명사에다가 덧붙여주고 그 명사에 대해서 무언가를 마치 꾸며주듯이 하는 말은 다 형용사인 거예요. 이 정의는 이 정의 자체로 충분한 게 아니라 명사를 알아야 형용사를 안다 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바로 명사로 쓰는 단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앞뒤에 있는 말들은 형용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겁니다. 명사에 덧붙이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제일 첫 번째, 그 문장에서 명사를 찾아야 됩니다. 명사를 찾을 줄 아는 안목이 없으면 명사의 정의, 형용사의 정의를 아무리 외우고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찾아보니 이 단어는 형용사구나, 이거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문장에서 명사를 찾아내야 된다. 둘째는, 그러면 그 문장에서 명사를 찾기 위해서는 동사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명사는 아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앞에 주어 자리, 그리고 그 동사가 타동사면 그 뒤에 목적어로서 명사, 삼형식일 경우 뒤에 명사 하나, 사형식이면 뒤에 명사 두 개, 오형식일 경우에는 그 뒤에 목적어 또 목적보어로서 명사, 이렇게 오는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목적어, 목적보어, 이 역할을 하는 명사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면 그 앞뒤에 이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가 형용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전제는 뭐냐면 문형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문형을 파악한다는 것은 명사와 동사를 우선 찾아내고 이 동사가 몇 문형, 몇 형식인가라고 하는 걸 찾아내서 그 뒤에 이 근본적인 필수 구성 요소로서의 명사, 형용사를 찾아내기 위한 겁니다. 다시 한번 5형식을 한번 봅시다. 자, 1형식은 명사, 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자리 명사를 찾아내면 만일에 이 명사 앞에 어떤 단어들이 붙어 있으면 이건 형용사라는 얘기죠. 2형식은 명사, 그 다음에 대개 동사는 비동사고 이 자리 형용사니까 비동사 뒤에 이 형용사. 그러니까 3형식은 명사, 동사, 명사, 그리고 이 동사와 명사는
타동사와 목적어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이게 삼형식이니까 이 앞에 주어나 목적어에 붙어 있는 단어들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형용사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형을 파악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sleeping ba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bag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사니까, 그렇죠? 명사니까 이 앞에 있는 말은 형용사일 가능성이 있죠. sleeping 같은 경우에 이 단어가 형용사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bag is sleeping처럼 서술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bag이 뭐예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sleep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이나 가능한 겁니다. bag, 물건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거는 비유적 표현에서는 가능하지만 사실 표현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ing는 그 ing 용법을 찾아보면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로 사용하기도 하고 형용사로 사용하기도 하고 부사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형용사는 아니고 명사를 주식해 주니까 부사는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딱 하나 동명사인 거예요. 명사. 예를 들어 여기서 사람 이름이 존 하면 잠자고 있는 존이라고 하는 명사 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백이니까 이건 형용사일 수가 없고 잠자고 있는 백은 아니고 잠자기 위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동명사를 연구해 보면 back for sleeping, 잠을 자기 위한 용도, 목적 표시를 해주는 경우에 이렇게 동명사를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놓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reading room도 마찬가지입니다. room for reading, 책을 읽기 위한 방이냐 아니면 room is reading, 룸이 책을 읽고 있느냐, 어떤 내용이 맞느냐라고 하는 건 쓰는 사람이 알죠. 이건 역시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 둔 겁니다. 이와 좀 다른 얘기로 국립국어원이라고 하는 우리말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건 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고유명사는 세 개의 명사를 붙여서 만든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국립이라고 하는 명사, 국어라고 하는 명사, 원이라고 하는 명사. 그러면 이 명사의 용도는 뭐예요? 원이라고 하는, 센터라고 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국어를 연구하는, 국어를 관장하는, 나라에서 세운, 이런 식의 형용사적 용법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슬리핑이나 리딩처럼 원래 품사가 명사인 이 단어들이 용도, 목적을 표시하는, 이게 영어 문법에서는 동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슬리핑, 리딩이. 그러나 명사를 명사 앞에 놓고서 복합명사를 만들었을 때에 이 복합명사의 첫 번째에 있는 이 슬리핑, 리딩, 이 자리에 있는 첫 번째 자리에 있는 명사와 그 수식을 받는 명사 사이의 관계를 따져서 형용사 노릇을 하느냐 아니면 무엇을 하기 위한이라는 마치 부사적 개념의 어떤 용도를 표시해 주는데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그것을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국립국어원처럼 국어를 국립으로 만든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국립센터가 되는 거죠. 국립인스티튜트, 국립센터가 국가가 세운 기관이라는 말, 국어를 연구하고 증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명을 가진 기관 앞에 형용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분석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만은 나의 언어 감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부할 때 공부를 위하여 이것을 분석해서 개념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책 읽기는 이런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실제 문장에 우리가 다뤘던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돼요? 동사가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의 영어 문장의 기본 문형은 첫 번째 자리에 명사 덩어리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 덩어리가 옵니다. 그러면 쭉 찾아보면 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사는 무슨 의미로 이해해야 되냐면 이것도 형용사인데 모든 형용사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 더라고 하는 관사, 더, this, 이게 such, 그러니까 더, 이런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 관사보다 앞에 나오는 형용사는 전체 모든 형용사 중에 네댓 개밖에는 없습니다. 서치 같은 거, 아주 서치가 가장 일반적이고 눈에 띄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적으로는 모든 형용사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형용사니까 더나 어를 딱 보면 여기가 명사 덩어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 덩어리니까 명사가 나올 때까지 가야 돼요. 쭉 가면 evangelistic 보통 형용사 어미니까. 그리고 이 더 뒤니까 이게 형용사 자리니까 에너지, 그렇죠. 오브의 수식을 받아요. 오브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구가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한정력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맨 처음 나올 때도 더를 붙입니다. 어를 안 붙이고. 자, 그러니까 더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에너지일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번역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오브 플러스 명사의 수식을 받아요. 그러면 evangelical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아주 일반적인 어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그 뒤에 이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프로테스탄트, 이 형용사 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에너지 하나, 명사 하나가 나왔죠. 그럼 그 다음 자리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has added, add 동사가 현재 완료 3인칭 단수. 그리고 add는 무엇을 어디에 더한다라는 말이죠. 무엇을 어디에 더한다.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개념이죠. 그러면 무엇을 더한다라고 하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tendency, 이게 명사입니다. 이게 이 명사가 add의 목적어로 노설을 해서, 그러니까 add the tendency는 한 덩어리로서 삼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타동사와 목적어는 한 덩어리예요. 목적어 없는 타동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동사가 사용됐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하나 이상은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나오면 사형식. 근데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목적어와 그 뒤에 있는 명사에 넥서스가 성립이 되면 오형식. 넥서스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뒤에 to 플러스 동사가 나왔어요. 베리가 또 타동사입니다. 뭘 파묻다. concern, 당연히 타동사 베리의 목적어. 그러니까 투부정사 뒤에 타동사가 나왔고, 타동사는 목적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단어니까 뒤에 concern이라고 하는 명사까지 해서 이 투부정사 덩어리가 되는데, concern이 관심 혹은 관심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다가 관심을 기울였느냐라고 하는 내용도 설명을 붙여야 되니까 그 뒤에 이 컨선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덩어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over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졌죠. over라는 전치사가 쓴 이유는 컨선을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무엇에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그 말할 때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다 할 때 어디에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할 때 컨선은 자기가 정합니다. about이나 over를 써라. 그러면 over는 전치사니까 또 명사 덩어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나왔으면 그 전치사와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명사가 나오지 아니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 없이 over 단독으로 쓰여지면 이 over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over는 부사로도 쓰고 전치사로도 쓰고. 그럼 언제
부사냐? 혼자 쓰여질 때. 언제 전치사냐? 그 뒤에 명사를 붙여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부사를 만들 때. 그러니까 여기서 5번은 뒤에 보니까 또 더가 나오니까 뒤에 명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개념이 분명하고 그 지시하는 바가 구체적이고 당신도 알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actual 형용사니까 두 번째 형용사가 되죠. content 명사가 나왔어요. 이게 명사라고 하는 거를 외워뒀기 때문에 알아도 좋지만 뒤에 of the evangel이라고 하는 이 구가 또 붙어 있지 않습니까? of 플러스 명사. 전치사 구의 수식을 받는 거예요. 컨텐트가. 그러니까 이 구조에 의해서 컨텐트는 명사라고 하는 것이 아주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텐트는 세 개의 형용사가 있어요. 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ctual, 그리고 세 번째는 the evangel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형용사를 가진 컨텐트가 over 전치사의 목적어가 돼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concern이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to 부정사 구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무엇을 어디에 더하다라는 말, 어디에까지 쓰고 싶으면 전치사 to 플러스 명사 장소, 어디에니까 장소니까 장소 개념을 드러내는 말을 붙이는데, 이 뒤에 add 뒤에 보면 목적어 the tendency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 주는 형용사만 나왔지 add에 덧붙여서 어디에다가 덧붙인다라는 말은 add 동사를 사용한 삼형식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을 올바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문장을 보고 번역해서 내용 파악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빨리 책을 읽어야 될 때고, 문장에서 자기 언어 능력을 학습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장을 품사들을 따져보고 이게 몇 형식이고, 또 만일에 문장의 형식이 삼형식이지만 구조를 바꿔 쓰면 원래 이 자리에 들어갈 단어가 지금 이런 이유로 해서 혹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디로 옮겨졌다,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될 녀석이 저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뒤에 문장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add 동사가 has have 동사 플러스 pp 완료 시제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하는 이 과정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거예요. 뭐를? 경향, tendency, 이 경향을 더했다. 뭐 하는 경향이냐라고 하는 설명에 형용사 이렇게 덧붙여져 있죠. 베리, 파묻다, 매장하다. 관심사를 파묻어 버리니까 관심사를 계속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을 한 거죠. 베리라고. 아직 킬이라는 개념이에요. 죽였다, 없앴다, 억압했다, 눌러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에반젤,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관심, 그 실제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이 관심을 매장시켜 없애버리는 경향을 덧붙였다. 그러니까 전도적인 그 활력이 이 경향을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적 전도, 양적 성장학에서,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교인 수 늘리고 교회 규모를 크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건 역시 그런 신학이 19세기 말서부터 특히 20세기에 와서 이론적으로 정립이 된 겁니다. 그 이론적 정립의 과정에서 이제 빌리 그레엄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숫자 늘리기, 몇 명을 모아가지고 뭐 몇만 명 집회를 했다.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했다. 10만 명이다, 5만 명이다, 뭐 100만 명이다. 그 사이즈만큼 복음의 능력이 크게 나타났다. 내용은 따지지 말자, 신학은 따지지 말자라는 그런 경향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dd가 삼형식.
자, 우리가 오늘 형용사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투부정사. 그러니까 영어의 거의 모든 형태, 그 품사의 거의 모든 형태의 품사가 형용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전치사구, 투부정사, 분사구, 명사, 이런 것들이 다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서 형용사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서 어떤 단어의 품사가 명사다, 형용사다. 그럼 그렇게 고정돼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형이에요. 그것을 그 형용사 자리에 넣고 쓸 수 있다.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o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숫자로 쓰면 형용사지만 might say 동사구죠. 동사구 바로 앞에 나왔으니까 이 자리는 명사 자리에 쓴 거예요. one 한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사예요. 사전에서 say를 찾아보면 이 say는 that절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that절을 목적으로 받는 그런 구조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어절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절은 이게 지금 명사 자리예요. 목적어절도 명사인 거예요. 절이 하나의 명사예요. 그러면 이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 in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여기 콤마까지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요거 얼마 딸랑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이게 부사예요. 전치사구가 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트절 속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보니까 is 비동사가 있으니까 이건 명사 자리. 그러니까 명사 비동사. 이게 주어 노릇을 하는 명사가 되고 비동사 이 to는 부사. busy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비동사는 지금 몇 형식이에요? 2형식입니다. 2형식이에요. 그래서 evangelism은 is busy 바쁘다. to는 어떻게 왜 여기서 사용되고 있을까? to는 지나치게 너무나라고 해서 이 자체에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바쁘다. 너무 바쁘다. 정도를 넘어서서 바쁘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념상 not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를 노골적으로 어떻게 가르친 거냐면은 너무 못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부정의 개념이 to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개념이 한 가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장은 긍정문이에요. 그러니까 evangelism is too busy to 이렇게 쓸 때 이게 긍정문이에요. 부정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난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not이나 never 같은 부정부사를 사용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말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할 수 없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어법이 다른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evangelism canno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not이 들어갔잖아. 이건 부정적이야. 그럼 긍정적으로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할 수 있어. 해병대 정신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not을 쓰지 않는 긍정 형태이지만 부정의 내용을 갖는 to 용법으로 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동사를 기준으로 보면 evangelism 명사 비동사 형용사로서 이 형식 끝난 겁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덧붙일 수 있는 품사는 뭡니까? 부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는 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투부정사가 어느 경우에는 형용사고 어느 경우에는 부사인 것은 그 구조에 의하여 지배당함으로써 그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번역할 때에는 눈으로 쭉 훑어서 이제 속도감이 붙었을 때 훈련이 충분히 된다는 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눈으로 쭉 훑는 속도가 이 문장을 이해하는 속도가 되면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서 투가 되거든요. 그럴 때의 특징은 뒤에서부터 번역해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역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뒤에서부터 번역해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훈련을 한 사람은 자꾸 그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읽는 속도가 절대로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뒤에서부터 번역해서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할 때는 그냥 앞에서부터 뒤로 쭉 읽으면서 같은 내용을 소화하는 안목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래서 낫이, 우리말에서 낫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번역이 되죠. 상관이 없어요. 문장 자체에서 부정문이다 라고 하는 것, 원래 그 문장 구조에는 to, 즉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be지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은 것 같은 효과를 주었지만,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 번역할 때에는 마치 troubled에다가 not을 넣은 것처럼 번역이 되는 것,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